날카로운 총성이 실내 사격장의 공기를 가릅니다. 수십억 대 자산가이자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 불리는 마 회장. 그가 여유롭게 총구를 내리며 옆 사루를 쳐다봅니다. 그곳엔 낡은 점퍼를 입은 21살 청년,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서늘하다 못해 시퍼런 칼날 같았어요. 회장님, 저랑 내기 하나 하시죠. 마 회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너 같은 새내기 경찰이 감히 나한테? 뭘 걸 건데? 제 목숨 걸겠습니다. 대신 제가 이기면 1년 전 죽은 우리 아버지 누명, 당신 입으로 직접 풀어주세요. 순간 마 회장의 눈빛이 살벌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좋다.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만약 내가 지면 그 잘난 경찰 배지 반납하고 평생 내 밑에서 개처럼 기어라. 2026년 2월 서울 변두리의 차가운 사격장.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구글 입사까지 포기하고 경찰이 된 천재 공학도 진우. 그는 과연 이 거대한 악마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로 진우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진우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문 틈새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칩니다. 2026년 2월의 서울 변두리 옥탑방은 사람이 온기를 느끼기엔 너무나도 가혹한 장소였어요. 진우는 두꺼운 솜니부를 어깨까지 끌어올렸지만 입에서는 연신 하얀 입김이 흩어졌죠. 벽에는 못 하나에 걸린 낡은 파란색 작업복 점퍼가 있었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옷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옷소매를 가만히 만져보았어요. 코를 가까이 대니 아직도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고된 일터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사셨던 그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냄새를 사기꾼의 악취라며 손가락질했어요. 아버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빌려줬다는 누명을 쓴 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진우는 책상 구석에 놓인 구겨진 종이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에서 날아온 입사 제안서였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이었을 그 종이가 진우에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어요. 억대 연봉과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미래가 보장된 약속이었지만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펴서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거칠게 휘갈겨 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메모되어 있었어요. 진우는 볼펜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화려한 코드를 짜며 세상의 박수를 받던 천재 공학도의 자부심은 그날 이후 서늘한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우야, 너 제정신이야? 거길 안 가고 경찰을 한다고? 얘가 진짜 미쳤나 봐. 구글이 어디라고 발로 차고 순경시험을 봐?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은 진우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모니터 속의 가상 세계보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 비정한 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진우는 밤마다 차가운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 말이죠. 그때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그 낡은 점퍼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2개월 동안 진우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 천재적인 머리는 이제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고 말이죠. 아버지를 희생양 삼은 그 악마 같은 놈들을 찾아내어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진우는 잠을 쫓기 위해 찬물에 세수를 하며 버텼고 식은 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법전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화려한 미래를 제 손으로 꺾어버린 청년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단단하고 시퍼런 정의감이 자리를 잡았죠. 사람들은 진우가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진우는 그저 묵묵히 닳아버린 구두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이제 진우의 인생은 오직 진실을 향해 달리는 전차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경찰서 출근길은 매일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2개월 차 신입순경 진우의 자리는 화장실 바로 옆 구석진 책상이었습니다. 진우가 지나갈 때마다 선배 형사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저 보이스피싱 인출책 아들 내미가 왜 여길 기어들어와? 저런 놈이 경찰이라니 세상 참 말세다 말세야. 진우는 못 들은 척 책상에 앉아 낡은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구두 밑창이 다 닳아서 발바닥에 찬기가 올라왔지만 결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진우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50대 베테랑 박 형사였습니다. 박 형사는 진우 아버지의 수사 당시 유일하게 고개를 갸웃거렸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순경, 커피 식는다, 얼른 마셔라. 박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책상에 믹스커피 한 잔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박 형사는 유일하게 진우를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서안에서 힘은 없었습니다. 윗선은 마석구 회장의 뇌물에 눈이 멀어 수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뜨거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온기만이 진우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달력을 보니 오늘이 2월 15일이었습니다. 바로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죠. 진우는 주머니 속 경찰 배지를 꽉 쥐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마석구 회장의 화려한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기부천사라 불리는 저 악마의 가면을 반드시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진우는 옥탑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배지를 놓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진우는 눈을 떴어요. 이불을 걷어내자 살을 애는 한기가 온몸을 덮쳐왔어요. 천장 구석에 곰팡이가 어둠 속에서도 검게 피어 있고 누렇게 뜬 벽지는 습기 때문에 울어 있습니다. 옥탑방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게 소리보다 냉기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서랍장에서 양말을 꺼내 신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먹다 남긴 찬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 바짝 말라버린 멸치볶음 몇 마리가 반찬의 전부입니다. 진우는 차가운 수돗물을 밥그릇에 부었어요. 숟가락이 사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한 입 한 입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맛을 느껴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7시 경찰서. 진우의 책상 위엔 수사 배제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진우는 관련 수사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막혀 있었지요. 어이, 이순경. 복사기 종이 다 떨어졌어. 얼른 채워놔. 수사팀 막내라지만 진우가 하는 건 온종일 서류 복사와 형사들 커피 심부름이었습니다. 지금 진우가 하는 일은 선배들이 먹다 남긴 컵라면 용기를 치우는 것이었죠. 야, 너네 아버지가 인출책이었다며? 너도 재능 물려받아서 계좌 따는 거 아냐? 지나가던 선배가 던진 말에 사무실 안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진우의 주먹이 바지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서류 정리 마저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우르르 맛집으로 빠져나갈 때 진우는 경찰서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
반값에 산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겨울바람에 밥알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계란말이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목이 메어 자판기에서 가장 싼 캔커피를 뽑아 따뜻한 캔을 뺨에 대보지만 금세 식어버렸지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저 웃음소리들 비명으로 바꿔놓을게요. 퇴근 후에도 진우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어요. 밤 10시 옥탑방으로 돌아온 진우는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방 안의 유일한 빛은 모니터 화면뿐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우가 마 회장의 시커먼 자금 세탁 경로를 파헤치는 순간 평소의 풀죽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낡은 노트북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모니터 불빛이 진우의 눈동자에 박혀 마치 굶주린 맹수의 눈처럼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우의 두 눈은 서늘한 광채를 내뿜으며 화면 속 숫자의 미세한 떨림조차 놓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가신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장부들을 하나씩 찢어발기듯 진우의 가슴 속에서는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 끝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수의 박자를 맞추는 북채처럼 단단하고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석구, 이제 내 숨통을 내가 직접 끊어주마. 진우의 심장은 마치 터져나갈 듯 거칠게 요동쳤고 그 고동 소리는 고요한 옥탑방을 울리는 복수의 행진곡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비난 섞인 눈총을 받으며 앉아있던 진우의 책상 위로 노란색 믹스커피 봉지 하나가 살며시 놓였습니다. 박 형사였습니다. 이순경, 어제 잠 못 잤냐? 눈이 빨개. 박 형사는 낡은 만년필을 셔츠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30년 차 베테랑입니다. 말수가 적고 투박하지만 경찰서 안에서 유일하게 진우를 사람 취급해주는 선배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무뚝뚝한 손길에 진우는 울컥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 형사님,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임마, 이름에 참 진짜 쓰는 놈이 거짓한테 지면 되겠냐? 묵묵히 가. 곧 때가 온다. 싸구려 믹스커피였지만 진우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뜨겁고 달콤했습니다. 그때 진우의 손이 마우스 휠을 내리며 굳었습니다. 화면엔 마석구 회장이 이번엔 고향 사랑 투자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의 돈 30억을 노리고 있다는 단서가 떠 있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 형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저놈들 오늘 또 움직일 겁니다. 제 감이 맞아요. 박 형사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증거 없이는 내가 먼저 당해. 지금은 참아야 한다. 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때 책상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아진우 순경,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해.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미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하얗게 도드라졌습니다. 며칠 후 평온하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서북부 일대 경찰서 전화기들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건 오후 2시가 갓 넘어서였죠. 강남의 초고층 빌딩 47층. 겉으로는 희망나눔재단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그곳에서 마석구 회장이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좋기 수천만 원은 호가하는 두꺼운 금반지가 번쩍이고 입에는 아직 불도 붙이지 않은 시가 한 개비가 물려 있었어요.
그의 앞으로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빼곡하게 떠오르는 건 노인들의 이름, 주소, 그리고 평생을 아껴 모은 예금 잔액이었죠. 70대 박순희, 예금 잔액 4,300만 원. 65세 이용호, 정기적금 8천만 원. 72살 김정임, 저축예금 5,200만 원. 사람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마 회장 눈에 저 화면 속 노인들은 그냥 숫자에 불과했어요. 자, 오늘 수학 좀 해볼까? 이 늙은이들, 돈 쓸 줄도 모르고 들고만 있으면 뭐해? 우리가 좋은데 써줘야지. 마 회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옆에 선 부하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AI 돌려. 목소리 똑같이 입혀서 싹 털어버려. 부하가 고개를 숙이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서버실 안의 컴퓨터들이 일제히 윙 소리를 냈습니다. 마 회장은 그제야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장을 향해 천천히 피어오르는 동안 노인들의 전화기가 하나씩 울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70살 김말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물을 썰던 손이 멈춘 건 낡은 벽걸이 전화기가 울렸을 때였어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낯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야. 나 큰일 났어. 차 사고가 났는데 지금 당장 수술비 안 내면 나 죽는데. 할머니의 손에서 묵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소리, 울먹이는 말투, 대구 사투리까지. 대구에서 회사 다니는 외아들 동현이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현아, 동현아, 어디야 지금? 많이 다쳤어? 엄마, 빨리. 지금 바로 안 보내면 정말 죽는다고. 할머니는 앞뒤를 가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달려가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손때가 까맣게 묻은 그 통장 속엔 20년을 파지줍고 새벽 시장 반찬 가게에서 허리 굽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낼 때 내놓으려고 모질게 아끼고 또 아껴온 돈이었죠. 할머니는 버선발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야 해요. 얼른 좀 보내줘요. 창구 직원이 잠깐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눈물을 흘리며 통장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송금 버튼 하나에 20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분 뒤 할머니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아들 동현이었죠. 엄마, 나 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할머니의 수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이 터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순경 이진우, 전화 안 받아? 빨리. 수사팀장의 고함에 진우가 허겁지겁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영감 수술비 없어졌어요. 전 재산을 다 보냈어요. 아들 목소리가 맞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건 절규와 오열뿐이었습니다. 진우 혼자 수화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상황실에 전화기 10대가 동시에 울리고 형사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고 팩스기에선 피해 신고서가 쉴 새 없이 쏟아졌죠. 1시간 만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수백 건. 피해 금액은 눈 깜빡할 새 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방망이질 쳤어요. 이 수법, 이 패턴, 이 타이밍. 1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놈들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AI로 목소리를 복제해 가족인 척 전화를 거는 수법, 실시간으로 계좌를 바꿔가며 자금을 세탁하는 경로까지. 진우는 이미 이 조직의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밤마다 뜯어보며 익혀온 덕분이었죠. 팀장님, 제가 추적해 볼게요. 계좌 경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팀장이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천재적인 감각으로 가상 계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차 계좌, 2차 계좌, 3번 우회한 유령 법인, 다시 해외 서버를 거친 역의 계좌까지. 수사팀 형사들이 하나둘 진우 뒤로 모여들었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숨을 죽이고 화면을 들여다봤죠.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최종 자금 세탁 계좌의 명의. 이성복. 진우의 두 눈이 굳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1년 전 강물에서 차갑게 건져 올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 화면에 버젓이 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세요. 이성복 명의 계좌로 30억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옆에 서 있던 형사 하나가 외쳤습니다. 순간 상황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로 꽂혔어요. 아까까지 넋을 잃고 진우의 실력에 감탄하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동정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만 남았죠. 이진우, 너 설마. 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 계좌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 회장 조직은 미리 손을 써두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IP 주소가 범죄 서버와 접속된 기록이 조작되어 상황실 메인 화면에 떡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망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천재공학도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경찰에 숨어든 고도의 해커 공범이라는 꼬리표로 뒤집혀버렸어요. 진우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 마석구 회장이 등장했어요. 세련된 네이비 수트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카메라 앞에 선 마 회장은 혀를 쯧쯧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라니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재단에서 이번 피해자분들을 위해 위로금 1억 원을 즉시 기탁하겠습니다. 앵커가 자선사업가의 따뜻한 행보라며 감탄했습니다. 마 회장의 눈이 카메라 너머를 향했어요. 어딘가 다른 곳을 보는 그 눈빛. 진우는 그게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라고 비웃는 것 같았죠. 진우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경찰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갑게 식은 캔커피를 쥐고 난간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서울의 밤거리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오늘 전 재산을 잃은 노인이 통곡하고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서 마 회장의 부하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겁니다. 피해 노인들의 곡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아버지, 정말 제가 이 괴물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뒤쪽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박 형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옥상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쳤어요. 진우는 박 형사의 얼굴을 읽으려 했지만 30년 경력의 형사는 쉽게 속내를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간 옆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죠. 한참 만에 박 형사가 입을 열었어요. 진우야. 네. 내일 감찰반에서 부를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 형사는 수첩을 주머니에 도로 넣고
옥상을 내려갔어요. 믿는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차가운 캔커피가 손안에서 더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비를 시키던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멸, 의심, 그리고 노골적인 혐오. 진우가 복도를 걸어가자 대화 소리가 뚝 끊겼어요.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심해. 저놈 옆에 있다가 같이 엮이면 어떡해. 진우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귀는 다 듣고 있었어요. 감찰반 취조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형광등 빛이 희뿌옇게 바뀌었어요. 지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발소리만 복도에 메아리 쳤죠. 진우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색 철제 책상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번들거렸습니다. 감찰관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넥타이를 바짝 당겨 맨 채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의자를 당겨 앉자 머리 위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어요. 이진우 순경, 임용된 지 얼마나 됐지? 2달 됐습니다. 2달. 감찰관이 낮게 되풀이했습니다. 마치 그 2달이라는 시간 자체가 범죄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진우, 똑바로 말해. 내 아버지가 빼돌린 30억, 내가 해킹해서 세탁한 거 맞지?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탕 소리나게 내던져졌습니다. 진우의 어깨가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아닙니다. 전 그 돈을 막으려고 추적했던 겁니다. IP 접속 기록은 조작된 거고 이성복 명의 계좌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조작? 천재공학도가 하는 말치고 참 궁색하네. 감찰관이 서류를 한 장 꺼내 진우 앞에 밀었습니다. 진우의 IP 주소가 범죄 서버와 연결된 기록이 시간대별로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어제 오후 1시 17분, 오후 1시 43분, 오후 2시 9분. 딱 피해자들 돈 빠져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내 IP가 저쪽 서버에 붙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부망에서 역추적하다 보면 상대 서버에 접속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건 추적의 흔적이지 공모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거 내 말이잖아. 증명할 수 있어? 진우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증명할 수 없었어요. 마 회장 측에서 워낙 정교하게 조작해 놓은 탓에 진우가 내놓을 수 있는 반박 자료가 아직 없었습니다. 천재공학도라는 진우의 타이틀은 이제 오히려 독이 되어 있었어요. 경찰 내부망에 침투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방증으로 읽혔으니까요. 순경 시험 보기 전에 구글에서 러브콜 받았다며. 그 머리로 경찰 된 이유가 이거였구만. 아버지 차명 계좌에 돈 싸주려고 내부망 뚫으러 들어온 거잖아. 아닙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지지직 깜빡였어요. 취조실 벽이 사방으로 좁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보안 논리가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죠. 취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이 각도를 바꿔가며 반복됐어요. 진우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고 그때마다 감찰관은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진우의 입술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어요. 밖에서 누군가 커피 마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취조실 문은 열리지 않았죠. 끝내 감찰관이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진우 순경,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직위 해제야. 배지랑 총기 반납해.
진우는 천천히 가슴 쪽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2달 동안 매일 아침 달았던 은색 경찰 배지. 이게 달고 싶어서 아버지의 누명을 풀기 위해서 구구를 포기하고 순경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배지를 떼어내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초였지만 그 3초가 진우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금속이 철제 책상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작고 낮은 소리였지만 진우의 귓속에선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취조가 끝나고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처음엔 취재 기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손에 들린 게 카메라가 아니라 팻말이라는 게 보였어요. 사기꾼 아들 경찰 물러가라. 30억 내놔. 우리 피 같은 돈. 노인들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분도 있었고 두꺼운 겨울 점퍼 위에 어깨띠를 두른 분도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노인들이 직접 경찰서 앞으로 나온 겁니다. 진우의 얼굴을 뉴스에서 봤던 거죠. 진우가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기 나온다. 누군가 던진 날달걀이 진우의 어깨에 맞고 터졌어요. 노란 노른자가 경찰 정복 위로 비참하게 흘러내렸습니다. 2번째, 3번째 달걀이 연이어 날아들었어요. 진우는 팔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진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나쁜 놈아, 우리 영감 수술비 내놔. 평생 모은 돈이야. 평생?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마디마디가 굵었습니다. 가죽처럼 두꺼워진 손바닥, 손등에 튀어나온 핏줄. 평생 몸으로 살아온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진우의 옷깃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진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들려도 믿어줄 리 없었죠. 진우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달걀이 날아오고 욕설이 쏟아지고 할머니의 손이 옷깃을 흔드는 동안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로 버텼어요. 울고 싶었지만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물함은 오후에 비웠습니다. 동료들이 다 있는 시간을 피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진우가 개인 물건을 박스에 담는 동안 뒤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은 유전자부터가 범죄자야. 아버지가 인출책인데 아들은 오죽하겠어. 그러게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어.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에 넣을 게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진 1장, 낡은 수첩 4본, 개인 마우스 하나. 그게 2달치 진우의 전부였습니다. 박스를 들고 경찰서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웅장한 건물이 이제는 진우가 들어갈 수 없는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진우를 맞이한 건 얼음장 같은 냉기였어요. 겉옷도 벗지 못하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발 아래 박스를 내려놓고 잠깐 멍하니 있었죠. 보일러 스위치를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가스비가 밀려 공급이 끊긴 겁니다. 언제 밀렸는지 생각해보니 이미 2달 전부터였습니다. 경찰서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밀렸고 이제는 그 월급조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 한 병이 전부였어요. 그 흔한 라면 한 봉지조차 없었습니다. 진우는 수돗물을 컵에 받아 한 모금 마시고 창가에 섰어요. 서울의 저녁 하늘이 벌겋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따뜻한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진우의 뱃속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입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진 말이었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을 무렵 문 밖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택배 올 일은 없었고 이 시간에 누가 옥탑방까지 올라올 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진우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고급스러운 검은 종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본까지 달려 있었어요. 진우는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 그 아래 흰 봉투 속에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이순경, 고생 많았지? 역시 피는 못 속이더군. 조만간 우리 회사로 정식 출근해. 내 실력이 아까워서 그래. 마석구. 진우는 그 메모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 읽지 않았어요. 종이 가방째로 복도에 내던졌습니다. 한우 세트가 계단 위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마 회장이 노린 건 이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킨 다음 갈 곳 없는 진우를 자기 품으로 끌어들이는 것. 경찰도 잘렸고 언론에도 얼굴이 박혔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손을 내밀면 잡을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거죠. 악마가 내미는 손길이었어요. 진우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꾹 눌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어요. 박 형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진우는 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5번, 6번. 신호음은 계속 울렸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10번을 채우고 끊었습니다. 잠깐 기다렸다 다시 눌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번째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선배님까지 저를 안 믿으시는 건가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내뱉을 곳이 없었어요. 진우는 방 한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어깨를 떨었어요. 울음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혼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창밖에 바람소리가 새졌습니다. 가슴 깊은 데서 뭔가 다 터져나오고 나서야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죠. 그때 진우의 눈에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파란 점퍼였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소매 끝이 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아, 울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한동안 그 점퍼를 바라봤습니다. 너덜너덜한 소매, 기름때가 찌든 앞섬.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옷이지만 진우에게는 그 어떤 갑옷보다 든든한 것이었어요.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 아버지는 나를 믿으실 거야. 낡은 노트북 전원을 올렸어요. 지지직 소리를 내며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점퍼 안감 속에 숨겨진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닳고 닳아 글씨가 희미해진 페이지들. 진우는 손전등을 켜서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진우의 두뇌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수첩은 낡고 얇았습니다. 표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다 닳아 흐물흐물했어요. 아버지가 인력시장 나가실 때마다 작업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수첩입니다. 거기엔 그날 일당을 받은 현장 이름, 받아야 할 금액, 밀린 날짜 같은 게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아버지의 글씨는 투박하고 삐뚤었습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만큼은 정확했어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쓰인 정직한 숫자들. 진우는 그 수첩을 밤마다 들여다봤습니다. 마 회장의 자금 흐름과 연결되는 숫자가 없는지
날짜와 장소가 겹치는 게 없는지 그렇게 수십 번을 들여다봤지만 번번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 진우의 손이 멈췄어요. 거기엔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글씨이긴 했지만 여태 봐왔던 것과 달랐어요. 숫자가 아니라 글이었습니다. 손이 떨렸던 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글씨였죠. 진우는 손전등을 바짝 당겼습니다. 우리 아들 진우야. 진우의 눈이 멈췄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회사가 널 데려간다니 이 아빠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숨이 잠깐 멎었어요. 하지만 진우야, 그 똑똑한 머리로 돈만 버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다오. 세상엔 너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너무 많단다. 진우는 수첩을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글을 쓰신 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었어요. 구글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을 진우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우편함을 열었을 때 두꺼운 봉투 안에서 구글 로고가 박힌 편지지가 나왔을 때의 그 심장 소리. 진우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나 구글 합격했어.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아버지는 그 소리에 부엌에서 달려 나오셨습니다. 진우가 편지를 흔들며 방방 뛸 때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크게 환하게. 진우는 그게 진짜 기쁨의 웃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눈이 젖어 있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아들이 너무 신이 나서 뛰어다니느라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진우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너무 들뜬 나머지 오히려 쉽게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방으로 들어오셨는지, 잠든 아들 머리맡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셨는지 진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첩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여기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를 쓰셨던 겁니다. 이미 마석구에 덫에 걸려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대신 수첩을 꺼내 들고 이 한 장에 모든 마음을 남기셨어요. 진우는 다음 줄로 눈을 내렸습니다. 진우야, 만약 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내 천재적인 재능을 오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써다오. 그게 이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마지막 부탁이라는 단어에서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 글을 읽었더라면. 진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봤더라면, 눈이 왜 젖어 있는지 물어봤더라면.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아버지가 좀 애매하게 하신 말이 있긴 했어요. 진우야, 넌 머리가 좋아서 진실을 바라볼 수 있을 거야. 아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구글 가서 돈 많이 벌어다 줄게. 진우는 그렇게 웃으며 넘겼었죠. 아버지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진 웃음이었는지 모르고 진우는 수첩을 가슴에 댔습니다. 아버지 사진 옆에 놓인 작은 달력을 봤어요.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7밤 뒤에 아버지는 강물로 가셨습니다. 17밤 동안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요? 아들 곁에 앉아 밥을 드시면서, 아들이 코드 짜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들 이불을 여며주면서 그 모든 순간에 이미 결심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진우의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잠시 그렇게 두었다가 진우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이 수첩에 남긴 건 편지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 아래로 숫자들이 이어져 있었죠.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일당 기록인 줄 알았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 다시 보니 달랐습니다. 현장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
날짜 옆에 알 수 없는 영문 약자들. 진우는 노트북을 당겨 화면을 켰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아무 패턴도 보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진우의 손이 멈췄어요. 계좌번호였습니다. 아버지가 현장 이름으로 위장해서 적어놓은 숫자들이 마석구 조직의 유령 계좌번호와 일치했어요. 그리고 날짜 옆에 영문 약자들은 그 계좌들이 개설된 은행 코드였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빌려준 뒤 자신이 연루된 조직의 구조를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인력시장 일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에도 새벽에 잠 못 이루면서도 이 수첩에 조금씩 적어두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수사관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도 못 다루셨어요. 검색 한번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발로 뛰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이 기록을 남기신 겁니다.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점퍼를 그토록 꽉 껴안고 계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 수첩이 점퍼 안감 속에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몸으로 지키고 계셨던 건 아들에게 전해줄 이 증거들이었습니다. 진우는 구글 입사 제안서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들은 날, 진우는 그 제안서 뒷면에 장례식장 이름을 적었습니다. 뭔가 다른 종이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나중에 보니 그게 참 기묘한 우연처럼 느껴졌어요. 억대 연봉이 적힌 앞면과 아버지 장례 정보가 적힌 뒷면. 두 개의 미래가 한 장의 종이 양면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경찰 시험 원서를 낼 때 주위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야, 이진우. 미쳤어? 구글을 안 가고 순경 시험을 본다고? 그것도 순경부터 시작한다고? 특채도 아니고? 다들 말렸습니다. 교수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멀리 사는 친척도 전화해서 말렸어요. 진우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해봤자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쥐고 마석구의 범죄 기록을 해독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하나뿐이라는 걸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코드 짜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일이지만 지금 진우에게 주어진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진우를 이 자리로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구글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단 하나였죠.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재능을 가장 빛나는 방향으로 쓰는 것, 억울한 사람 곁에 서는 것,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것. 진우는 아버지의 점퍼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에 소매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그 점퍼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어깨에 걸쳤습니다. 기름때가 찌든 두꺼운 천이 어깨를 감쌌어요. 크기가 맞지 않았지만 진우는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점퍼 안에 수첩을 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차가운 강물 앞에서도 이 점퍼를 꽉 껴안고 계셨다는 걸 진우는 경찰 서류에서 읽은 적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증거를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언젠가 찾아낼 거라 믿으면서요. 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구글 입사를 꿈꿨던 그 손이 지금 아버지를 죽인 악마의 심장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옥탑방의 어둠 속에서 점퍼를 걸친 21살 청년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점퍼를 걸친 채 밤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엔 마석구 조직의 유령 계좌 흐름이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숫자들을 하나씩 대입하면서 진우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직 반쪽짜리 그림이었지만 전체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혼자 알고 있는 증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언론에 내놓아도 검증이 없으면 묻혀버리죠.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료를 받아서 공식 루트로 올려야만 했어요. 진우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 편은 누가 있나? 경찰서는 막혔어요. 박 형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사이버 수사대의 선배뿐이었어요. 진우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경찰서 정문 앞. 진우는 밤새 정리한 자료를 노트북에 담고 아버지 수첩을 가슴 안주머니에 넣은 채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순경이라고 불렀던 초소순경이 진우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진우 씨, 직위 해제 기간엔 출입 금지입니다. 압니다. 그냥 들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봐주세요. 마 회장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진우가 노트북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초소순경이 잠깐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그럼 수사팀장님한테라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이진우 씨. 초소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 당신 해킹 혐의로 감찰 진행 중이에요. 그 상태에서 직접 자료 가져오면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알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장 안 나가시면 업무방해로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우는 노트북을 천천히 내렸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버텨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빗물에 젖은 바지단이 무겁게 발목을 짓눌렀어요. 진우는 뒤를 돌아 정문에서 멀어졌습니다. 등 뒤로 경찰서 건물이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종로의 낡은 카페였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선배 최경희. 진우가 순경 시험 준비할 때 알게 된 사람으로 디지털 포렌식 쪽으로는 경찰청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어요. 무엇보다 마 회장 조직에 물들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진우는 믿고 있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먼저 나와 있던 최경희는 진우를 보자 주변을 한번 훑었어요. 그 눈빛만으로도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선배님, 이것 좀 봐주세요. 아버지 수첩에서 나온 계좌 목록이고 여기 파일은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기록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게 법정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깐. 최경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밀어내지는 않았지만 화면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도 살아야지. 네. 지금 윗선에서 너랑 접촉하는 놈은 다 죽인다고 난리야. 마 회장 그 사람 그냥 재벌이 아니야. 국회의원, 검찰, 경찰청 안에도 손이 닿아 있어. 안 닿은 데가 없다고. 진우는 최경희의 얼굴을 봤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눈 주위가 어둡고 커피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사람도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선배님, 그래도 이 영상만 보시면. 진우야. 최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한테 오지 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한테 증거 맡겼다가 그게 사라지기라도 하면 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최경희는 낡은 서류 가방을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도망치듯 빠르게요.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진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최경희가 반도 못 마시고 간 것이고 하나는 진우가 한 모금도 못 마신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자기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서 쓴맛이 2배로 났습니다. 그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 한가운데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간 곳은 박 형사의 집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4층. 진우는 계단을 오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 형사님만 있으면 돼. 그분이 이 자료를 경찰청장한테 직접 올려줄 수 있다면, 그분이 내 편이라면 아직 방법이 있어. 4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진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박 형사님, 저 진우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복도 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그 양반 어제 짐 싸서 나갔어요. 네. 짐도 얼마 없던데. 뭐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가더라고. 어디 먼 데로 좌천됐다나 뭐라나. 갑자기 발령 났다고 하던데. 진우는 문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나한테 말 안 하고 갔으니까. 참 조용하고 좋은 양반이었는데. 안 됐지 뭐. 아주머니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의 집 문을 멍하니 봤어요. 오래된 갈색 문. 우편함에는 신문 한 장이 꽂혀 있었는데 어제자였습니다. 아무도 꺼내지 않은 신문. 마 회장의 손이 박 형사에게까지 닿은 것이 분명했어요. 유일하게 자기 편이 되어주던 사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어깨를 툭툭 쳐주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칸 한 칸 내려가는 발걸음이 납덩이 같았습니다. 빌라 입구를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진우는 외투깃을 세웠지만 추위가 옷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이는 어두운 길이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가슴 안주머니의 수첩을 손으로 눌렀어요. 이게 지금 진우한테 남은 전부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진우의 눈을 쐈습니다. 차가 진우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리며 덩치 큰 사내의 셋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양복 안에 뭔가 불룩한 게 보였어요. 이진우 씨, 오랜만이네요. 가운데 선 사내가 말했습니다. 마 회장 쪽 사람이라는 게 첫눈에 보였어요. 진우는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이 좋게 말할 때 그 수첩 내놓으시죠. 어린 나이에 객기 부리다간 제명에 못 죽어요. 못 줘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했어요. 그 다음 순간 오른쪽 사내가 진우의 배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흑! 진우는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무릎이 진흙바닥에 박혔습니다. 어깨에서 노트북 가방이 떨어졌어요. 진우는 쓰러지면서도 본능적으로 가슴 쪽 안주머니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수첩이 있는 쪽이었어요. 수첩 어딨어? 사내가 진우의 어깨를 발로 밟았습니다. 관절이 비틀리는 통증이 왔어요.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없어, 없어. 사내가 비웃으며 발에 힘을 줬어요. 진우의 어깨에서 무언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졌어요. 하지만 손은 안주머니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내가 바닥에 떨어진 노트북 가방을 발로 걷어찼어요. 노트북이 가방 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진우는 시선이 그쪽으로 흘렀어요. 저거 가져가. 사내가 부하에게 말했어요. 안 돼. 진우가 몸을 일으키며 손을 뻗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어깨는 아직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비틀비틀 노트북 쪽으로 몸을 던졌어요. 노트북을 두 손으로 끌어안으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사내가 진우의 등을 발로 찼어요. 진우는 신음을 삼키며 노트북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찬 진흙이 뺨에 닿았어요. 골목 바닥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피가 섞인 침이 입안에 돌았어요. 진우는 뱉지 않고 삼켰습니다. 이거 놓으면 수첩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고. 어차피 거기 든 거 다 지워버리면 그만이야.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껴안은 팔에 힘을 줬습니다. 사내가 한참 내려다보다 허탈하게 웃었어요. 내일 오후 3시까지야. 그때까진 내 목숨 살려둘 테니 잘 생각해봐.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엎어진 채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빗물이 섞인 진흙이 점퍼 앞섭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점퍼였어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무릎을 짚고 벽을 짚고 천천히 섰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가방에 담았어요. 어깨가 아팠지만 돌아봐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다시 깜빡였어요. 진우는 한 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옥탑방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채널을 돌리는데 진우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진우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단독 보이스피싱 조직원 아들, 경찰 내부망 해킹에 추가 범행모의 의혹.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화면에는 진우가 경찰서를 나서는 장면이 나왔어요. 달걀 맞고 고개를 숙인 채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구도가 묘했어요. 마치 진우가 죄를 인정하고 수치스럽게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경찰 내부 해킹 용의자 이진우 순경, 직위 해제 후 잠적 시도? 진우는 그 문구를 멍하니 봤습니다. 증거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닌 게 잠적 시도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마 회장 쪽에서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걸 진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그 지옥이 이제 진우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진우는 TV를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둑해졌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탈탈탈.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외롭게 들렸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내일 오후 3시까지. 마 회장이 노인들의 피눈물 30억을 해외로 빼돌리기로 한 그 시간까지 이제 17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간이 진우한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기도 했어요. 경찰서는 막혔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선배는 도망쳤어요. 박 형사는 사라졌고 몸은 얻어맞아 욱신거렸으며 내일 뉴스에는 또 어떤 기사가 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이 터져 있었어요. 진흙이 묻은 채 굳어 있었고 눈 밑엔 그늘이 깊었습니다. 옷은 흙탕물 범벅이었어요. 진우는 자신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안에 뭐가 남아있나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직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요. 진우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뺨의 흙을 씻어냈습니다. 거울에 물방울이 튀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나서 아버지 점퍼 소매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다 저더러 나쁜 놈이래요. 박 형사님도 사라졌고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창틈으로 들어왔어요. 진우는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전원을 올렸어요. 지지직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마석구 조직의 서버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경찰서도 못 들어가고 사이버 수사대도 안 되고 박 형사도 없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거죠. 그때 화면 오른쪽 구석에서 메시지 창이 깜빡였습니다. 보안 레벨이 걸린 암호화 메시지였어요. 발신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잠깐 망설였다가 클릭했어요. 진우야, 내일 오후 3시 사격장이다. 거기서 승부를 봐라. 진우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사격장. 마 회장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시간과 똑같은 3시. 발신인은 알 수 없지만 진우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지금 진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 형사일까요? 아니면 마 회장이 놓은 함정일까요? 진우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격장이 함정이라면 그게 함정이겠죠. 하지만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내일 오후 3시에 30억은 날아갑니다. 아버지의 억울함도 그 돈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리겠죠. 진우는 아버지 점퍼 지퍼를 다시 끝까지 올렸습니다. 내일이었어요. 2026년 2월 15일 오전 11시. 진우는 옥탑방 창가에 서서 서울 하늘을 봤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바람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사격에는 좋은 날씨였죠. 오후 3시까지 4시간 남았어요. 진우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에 21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뺨에 아직 어제 골목에서 얻어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눈 밑엔 이틀치 잠을 못 잔 그늘이 깊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진우는 거울을 똑바로 봤어요. 오늘 사격장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 회장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박 형사인지 마 회장 측 사람인지 아직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여기 앉아서 시계 바늘이 3시를 가리키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점퍼를 들었어요. 기름때가 찌든 낡은 파란 점퍼. 소매 끝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진우는 그 점퍼를 천천히 어깨에 걸쳤어요. 소매에 팔을 넣고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가슴 안주머니에 아버지 수첩을 넣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한 칸 한 칸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집에 두고 가야 했어요. 두려움도 슬픔도 분노도. 지금 필요한 건 차갑고 정확한 머리뿐이었습니다. 서울 근교 프라이빗 사격장. 일반인은 주소조차 알기 힘든 곳이었어요. 강남 도심에서 차로 30분, 낮은 산자락을 끼고 들어가면 나오는 2층짜리 건물입니다. 간판도 없고 주차장엔 고급 외제차들만 줄지어 있었어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 모이는 은밀한 아지트였죠. 진우가 정문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들이 정문 양쪽에 서 있었어요. 진우를 보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야. 꼬마 잘못 찾아온 거 아냐? 마 회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한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7788. 사냥개가 왔다고요. 덩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진우가 내민 수첩의 숫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뒤를 돌아 다른 덩치와 눈짓을 나눴습니다. 잠시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지익 소리와 함께 정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덩치가 비켜섰어요. 진우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제 물러날 수 없는 곳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사격장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복도를 따라 걷자 총성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탕, 탕.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귀마개를 하지 않은 귀로 듣는 총성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진우는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안내를 맡은 사내가 무거운 철제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 사격장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았습니다. 10m 거리에 타겟들이 줄지어 있었고 가장 오른쪽 사로에서 한 남자가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마석구 회장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를 사진과 영상으로만 봤었어요.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건장했어요. 60 가까운 나이임에도 어깨가 넓고 허리가 곧았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금반지가 번쩍였고 네이비 캐시미어 재킷은 주름 하나 없었어요. 총을 드는 자세가 능숙했습니다. 조폭 출신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죠. 타겟 9점에 명중했어요. 마 회장이 총구를 내리며 귀마개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을 봤어요.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 회장이 웃었어요. 반갑다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내려다보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이진우, 제 발로 사지로 기어들어왔구나. 그가 천천히 진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 거리가 두 발짝으로 좁혀졌습니다. 마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진우를 훑었어요. 낡은 점퍼, 다른 구두, 뺨에 멍 자국까지. 그 시선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수첩 주러 온 거냐? 잘 생각했어. 어차피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 수첩 주러 온 거 아닙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나왔어요. 사격장 안의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사로에서 연습하던 마 회장 부하들이 하나둘 손을 멈추고 이쪽을 봤어요. 그럼 내기하러 왔습니다. 마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기? 너 같은 새내기 경찰이 나한테? 뭘 걸 건데? 제 목숨 걸겠습니다. 사격장이 조용해졌어요. 마 회장의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이기면 우리 아버지한테 씌운 누명, 당신 입으로 직접 풀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해외로 빼돌리기로 한 30억 피해자들한테 전액 돌려주세요. 마 회장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우를 다시 봤어요. 처음과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죠. 오후 3시를 알고 있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 진우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면 여기서 제 머리에 총을 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누명을 쓴 세상에서 제 목숨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사격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 회장은 잠시 진우를 들여다봤어요. 허세인지 진심인지 읽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세상에서 아버지를 죽인 자가 인자한 얼굴로 TV에 나오는 세상에서 진우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마 회장이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다. 그가 탄창을 갈아 끼우며 말했어요. 10m 타겟 한 발이다. 정중앙에 가까운 놈이 이기는 거야. 내까진 놈이 지면 그 잘난 경찰 배지 반납하고 평생 내 밑에서 개처럼 기어. 그리고 그 수첩도 내놓는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공정한 내기여야 합니다. 저도 같은 총, 같은 거리, 같은 조건이어야 해요. 당연하지. 나는 사기꾼이 아니니까. 마 회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연습용 권총을 진우 쪽 사로에 올려놓았습니다. 마 회장이 먼저였어요. 그는 귀마개를 다시 끼고 사로에 섰습니다. 자세가 안정적이었어요. 오랜 사격 경험이 몸에 밴 게 보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리지 않았고 팔이 곧게 뻗어 있었어요. 방아쇠를 당기기 전 2번 호흡을 고르는 것도 숙련된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탕! 타겟이 전동으로 앞으로 당겨졌어요. 구멍을 확인한 부하가 말했습니다. 9점입니다. 중앙에서 1.2cm, 거의 정중앙이었어요. 마 회장은 총구를 내리며 진우를 봤습니다. 이제 내 차례라는 눈빛이었어요. 진우가 사로 앞에 섰습니다. 권총을 집어들었어요. 연습용 권총치고는 묵직했습니다.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손잡이의 그립감도 진우 손 크기보다 약간 컸습니다. 진우는 그 무게를 손 안에서 느꼈어요. 마 회장 부하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새끼 총 잡아본 적 있긴 한 거야? 순경인데 사격 훈련은 받았겠지. 근데 실전이랑 훈련이랑 달라. 회장님이 9점 박았으면 저놈이 이길 수 없어. 진우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사격장 내부 온도, 형광등 아래 공기 밀도, 총의 무게 배분, 방아쇠 압력의 추정가. 진우의 두뇌가 사격장 전체를 데이터로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이었어요. 코드를 짤 때와 같은 방식으로 변수를 하나씩 대입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거였죠. 손목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어요. 검지를 방아쇠 위에 살짝 걸었습니다. 그때 귓가에 무언가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도 아니고 사격장 소음도 아닌 아버지의 목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우야, 겁내지 마라. 아빠가 내 등 뒤에 있다. 진우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좋은 의미의 이완이었어요. 긴장이 녹아내리면서 손이 오히려 더 안정됐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점퍼 소매를 손목으로 눌렀어요. 기름때가 찐 그 두꺼운 천의 감촉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타겟이 보였어요. 10m, 동심원 여러 개. 정중앙의 10.1은 손가락 한마디 크기였습니다. 마 회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죽을 준비나 해라.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격장 전체가 그 소리의 여운 속에 잠겼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동으로 타겟이 앞으로 당겨졌어요. 확인하러 간 부하가 타겟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마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걸어갔습니다. 뭐야? 10점입니다. 정중앙이요. 그런데 부하가 타겟을 들어보였어요. 타겟 정중앙에 10.1 위에 설치되어 있던 소형 카메라 렌즈가 뚫려 있었습니다. 사격장 전체를 모니터링하던 마 회장 측 감시 카메라였어요. 총알이 10.1을 관통하면서 그 뒤에 있던 렌즈까지 정확히 뚫어버렸습니다. 사격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마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우는 권총을 내려놓으며
마 회장을 봤어요.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마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달라졌어요. 당황한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잔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그 변화를 보면서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어요. 잡아. 마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사방에서 칼과 둔기를 든 사내들이 진우를 에워쌌습니다. 6명이었어요. 진우는 그 한가운데 섰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 회장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약속을 안 지키실 줄 알았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마 회장이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마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낌새를 챈 듯했지만 손은 이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마 회장의 눈이 뒤집혔어요.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데이터 전송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숫자들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스위스 비밀 계좌 번호, 유령 법인 목록, 정치인들에게 건넨 뇌물 내역,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단과 피해 금액까지. 마 회장이 10년 넘게 쌓아온 모든 비밀이 실시간으로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마 회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사격장 벽면의 대형 모니터들에도 똑같은 화면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사격장에 들어서며 와이파이망을 통해 마 회장의 메인 서버에 접속해 심어놓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진우가 정문에서 수첩을 펼쳐 보인 순간 동시에 노트북 가방 안의 소형 장치가 사격장 내부 네트워크에 자동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7788 코드는 수첩에 적혀 있던 숫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마석구 조직 내부를 조사하면서 알아낸 최상위 간부 암호였고 동시에 마 회장 서버의 마스터 접속 키였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그걸 수첩 속에 남겨두셨어요. 아들이 언젠가 이 자리에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전산팀, 당장 차단해. 마 회장이 비명을 질렀어요. 부하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서버실로 뛰어갔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를 에워쌌던 포위가 흐트러졌습니다. 진우는 사격장 정면을 향해 서서 카메라를 봤어요. 사격장 입구 천장에 달린 카메라. 진우가 들어오면서 확인해뒀던 카메라였습니다. 이미 그 카메라도 진우의 프로그램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화면이 실시간 유튜브 채널과 세 곳의 뉴스 채널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남자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뺏어간 보이스피싱의 몸통입니다. 마석구 회장입니다. 마 회장의 얼굴이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이 새끼가. 마 회장이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격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터졌어요. 빨간 불빛이 건물 밖 유리창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였죠. 마 회장이 멈췄습니다. 창 너머로 경광등이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진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분이었어요. 마 회장이 30억을 해외로 빼돌리기로 한 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회장님, 그 돈은 이미 피해자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 회장의 얼굴이 잿빛이 됐어요. 사격장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낡은 만년필을 셔츠 주머니에 꽂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 형사였어요. 진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깨가 아팠어요. 다리도 떨렸죠. 이틀 동안 버텨왔던 몸이 이제야 한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진우 앞으로 걸어왔어요. 진우는 그를 봤습니다. 박 형사의 눈이 붉었어요. 이 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두 마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알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잘했다는 말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마 회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다 조작이야. 저놈이 꾸민 거야. 내 변호사 불러. 그러나 이미 사격장 벽면의 모니터에는 마 회장의 비밀 계좌 내역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전국에서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 수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진우는 마 회장이 끌려나가는 걸 봤습니다. 수십억을 착복하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 지금은 수갑을 찬 채 경찰관들 사이에 끼어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아까 진우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진우는 아버지 점퍼 소매를 손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아버지, 봤지요. 소리 내지 않았어요. 입안에서만 움직인 말이었습니다. 사격장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2월의 오후 해가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그 햇볕이 점퍼 위에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박 형사가 옆에 와 섰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마 회장이 끌려나간 사격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남은 부하들을 정리하는 동안 진우는 사로 옆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동안 버텨온 몸이 이제야 말을 듣지 않겠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진우는 미끄러지듯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일이 바빴으니까요. 진우는 노트북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 회장이 수갑을 찼다고 해서 30억이 저절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오후 3시 마 회장이 설정해둔 해외 자동 송금 프로그램은 이미 실행 중이었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아니 막는 걸 넘어서 되돌리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어요. 진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어요. 아버지 수첩에서 나온 숫자들 중 진우가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 다른 숫자들과 달리 동그라미가 쳐진 12자리 수였어요. 진우는 며칠 전 그 숫자를 보고 단순한 계좌번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은행 코드와도 맞지 않았어요. 오늘 사격장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진우는 그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동그라미. 아버지가 다른 숫자들에는 동그라미를 치지 않으셨어요. 이것만 유독 원으로 감싸져 있었죠. 마치 잊지 말라는 표시처럼요. 진우는 그 숫자를 마 회장 서버 접속 코드 형식에 대입해 봤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자금 세탁 경로상의 중간 계좌 비밀번호 형식으로 넣어봤어요. 역시 맞지 않았죠. 버스가 종점에 가까워질 무렵 진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강제 환급 명령 코드. 마석구 조직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낼 때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 그 시스템을 역방향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마스터 명령어가 있다면 그 형식과 일치할까요? 진우가 손으로 계산을 마쳤을 때 버스가 멈췄어요.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동그라미 친 숫자는 강제 환급 프로그램의 실행키였습니다.
지금 진우의 손가락이 그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마 회장의 해외 송금 진행 상황이 떴습니다. 막대바가 97%까지 차 있었어요. 거의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막대바가 역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7%, 90%, 80%. 진우는 숨을 참았어요. 박 형사가 옆에 와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화면을 보는 동안 막대바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50%, 30%, 10%. 그리고 막대바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화면 한가운데 파란 글씨가 떴어요. 전액 반환 완료. 진우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형사가 진우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다 놓았어요. 말없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국에서 휴대폰 알림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분 뒤였어요. 알림 피해 금액 전액이 원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단독주택의 김말순 할머니는 그 알림 소리를 듣고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를 3번 확인했어요. 5천만 원. 파지 줍고 식당이라며 20년을 모은 그 돈이, 어제 날아간 그 돈이 고스란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이용우 할아버지는 알림을 보고 바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인 거야? 두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부산의 한 노인 복지관에서는 어르신 10대뿐이 한꺼번에 휴대폰 알림을 받았어요. 처음엔 또 사기인가 싶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직접 은행 앱을 열어서 잔액을 확인해 드렸어요. 그제야 어르신들이 하나씩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30억? 그 돈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겐 자식 결혼식 때 내놓을 미천이었고, 누군가에겐 남은 생을 버텨낼 생명줄이었으며, 누군가에겐 평생 구부린 허리가 만들어낸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그게 다 돌아왔어요. 사격장 밖으로 나온 진우를 기다리고 있는 건 경찰차와 취재 카메라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이진우 씨,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겁니까? 마 회장을 어떻게 사격장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아버지 누명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진우는 마이크들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이틀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조명 아래 서는 거였습니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자들을 봤어요. 뭔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박 형사가 기자들 사이를 가르며 진우 옆으로 왔어요. 잠깐만요. 먼저 드릴 게 있습니다. 박 형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화면을 진우에게 보여줬어요. 음성 파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재생 시간은 2분 14초였어요. 진우야,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목소리야. 마 회장이 내 아버지를 협박하던 자리에서 내 아버지가 직접 녹음한 파일이야. 아버지 수첩에서 나온 서버 접속 코드를 내가 따로 추적해서 찾아냈어. 좌천당하기 전날 밤에. 진우는 박 형사를 봤습니다. 선배님이 사라진 게 마 회장 측에서 날 강원도로 발령냈어. 하지만 파일은 경찰청장한테 직접 전달해뒀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 박 형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안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봐도 됩니까? 박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잡음이었어요.
바람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익고 낯선 목소리. 1년 전에 들었고 1년 동안 꿈에서만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석구야, 내 아들 진우는 건드리지 마라.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진우만은 건드리지 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정직하고 고든 분이 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으셨던 분이 아들 이름을 지키기 위해 마석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빌고 계셨습니다. 파일이 끝났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눈물보다 먼저 숨부터 막는다는 걸 진우는 그 순간 처음 알았어요. 박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려고 해. 모든 카메라 앞에서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온 나라가 알아야 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형사가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진우 순경 아버지인고 이성복 씨의 육성 녹음을 공개하겠습니다. 카메라 불빛들이 일제히 박 형사의 휴대폰 스피커를 향했어요. 사격장 앞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잠깐 멎은 것 같았어요. 녹음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석구야, 내 아들 진우는 건드리지 마라.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진우만은 건드리지 마. 그 목소리가 2월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졌어요.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내렸습니다. 다른 기자는 카메라를 들면서도 눈을 깜빡였어요. 경찰 특공대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 옆에 서 있던 마 회장도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비웃음도 오만함도 차가운 계산도 사라진 얼굴이었어요. 그냥 늙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볼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녹음이 끝나자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기자들이 아니었어요. 사격장 정문 밖에 모여있던 시민들이었습니다. 생중계를 보고 달려온 사람들, 근처를 지나다 멈춰선 사람들이 어느새 그 앞마당 밖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 그 다음엔 두 사람, 그러다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진우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크들이 다시 진우 앞으로 왔어요. 진우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뭔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말이 나왔습니다. 마석구 씨. 진우가 수갑찬 마 회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마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진심을 밟았습니다. 아들 걱정에 무릎까지 꿇으셨던 그 마음을 밟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잡기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마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거기서 더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할 말은 다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점퍼 소매를 손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기름때가 찌든 낡은 천, 너덜너덜한 실밥.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 눈이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긴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마 회장 하나를 잡은 것으로 세상의 모든 마석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딘가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노인들의 전화기를 울리고 있을 테고 또 다른 어딘가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과 싸우고 있을 겁니다. 진우는 그 사람들 곁에 서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요.
세상엔 너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게 이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엔 반드시 맑은 하늘이 뜨기 마련입니다. 이진우 순경의 삶에도 드디어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어요. 사건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옥탑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어요. 새벽 4시 반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우는 한동안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가 검게 피어있는 그 천장이었어요. 어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가늠하려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점퍼가 어깨 위에 덮여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 걸쳐뒀던 게 그대로였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진우는 몸을 일으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포털 첫 화면에 뜬 뉴스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독 보이스피싱 30억 막아낸 21살 천재 경찰. 알고 보니 억울한 사연이 있었다. 경찰청 공식 사과 고 이성복 씨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마석구 회장 구속, 공범 경찰관 포함 17명 동시 검거. 어제까지 해킹 공범이라고 진우 얼굴을 내보내던 바로 그 채널들이었어요. 진우는 기사들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기쁘다거나 통쾌하다는 감정보다는 뭔가 긴 여정이 끝났다는 묵직한 감각이 먼저 왔어요. 옥탑방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었어요. 계단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옆에 손으로 쓴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짧은 문장이었어요. 형사님 덕분에 우리 영감 수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어요. 진우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달걀이 날아오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것이었죠. 경찰청 대강당. 진우는 다시 깨끗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섰습니다. 옷이 낯설었어요. 2달 입었던 옷인데도 직이 해제된 며칠 동안 낡은 점퍼만 입고 다니다 보니 정복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진우 앞으로 걸어왔어요. 손에 은색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가 취조실에서 떼어내 철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배지였어요. 청장이 진우의 가슴에 천천히 달아줬습니다. 이진우 형사, 자네의 용기와 재능이 수만 명의 눈물을 닦아주었어. 미안하고 고마워. 진우는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우는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어요. 대강당 뒷줄에 박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진우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박 형사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진우도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범죄자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형사 이진우로 다시 서는 날이었어요. 경찰서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겠거니 했는데 아니었어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분, 딸과 함께 나온 분, 먼 데서 버스 타고 오신 분,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다가 돈을 되찾은 분들이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진우가 나오자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전 진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그 할머니였어요. 손마디가 굵고 거친 평생 일로 살아온 그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우 앞에 서더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달싹이다 다물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꼬깃꼬깃한 사탕 몇 알이었습니다. 이거 먹어요. 우리 손주 같아서. 진우는 그 사탕을 2손으로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 멱살 잡으셨잖아요.
진우가 말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내가 미쳐 있었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도 알아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우의 눈도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꼬깃꼬깃한 사탕 한 줌이 구글의 억대 연봉보다 더 무겁게 진우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 마석구는 차가운 감방에 갇혔습니다. 구속된 첫날 마 회장은 변호인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0명이 넘는 변호사들에게 동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하나같이 비슷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은 막기 어렵겠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된 영상이 문제였습니다. 마 회장의 얼굴과 목소리, 부하들에게 내리는 지시까지 모두 전 국민이 봤어요. 변호를 맡았다간 자기 이름도 함께 묻힐 것을 아는 변호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국회의원 3명이 구속됐고 검사 2명이 직위 해제됐어요. 경찰청 내부에서도 마 회장 측 뇌물을 받은 간부 5명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진우를 감찰 취조하던 그 감찰관도 그중 하나였어요. 마 회장의 강남 빌딩, 희망 나눔 재단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그 빌딩 47층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보며 노인들의 잔액을 훑어보던 서버실이 경찰에 의해 봉인됐어요. 서버에 담긴 피해자 명단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10년 넘게 마 회장이 벌인 범행의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총 피해액 추정치가 뉴스에 뜨는 날, 진우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억이었어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번 돈, 파지 주워 모은 돈, 식당 부엌에서 허리 굽혀 번 돈이었어요. 마 회장이 가로챈 모든 재산은 법원 명령으로 동결됐고 피해자 배상에 우선 사용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수의를 입은 마 회장이 호송차에 타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재벌 회장이라 거드름 피우던 모습은 간데 없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카메라를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그냥 늙은 사람이었어요. 진우가 쏜 진실의 탄환 한 발이 거대한 악의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경찰서 정문 전광판에 커다란 글자가 흘렀어요. 알림고 이성복님의 명예회복을 선포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전합니다. 진우는 그 글자를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길로 진우는 아버지가 사셨던 집으로 갔어요. 오래된 단층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진우가 옥탑방으로 옮겨간 뒤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그 낡은 문이 보였어요. 1년 전 빨간 레커로 사기꾼의 집이라고 휘갈겨졌던 그 문이었습니다. 레커는 누군가 지워졌는지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그 흔적 위로 하얀 국화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가져다 뒀는지 몰랐어요. 동네 어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진우를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이순경 아들이구나. 우리가 몰랐지 뭐야. 그렇게 훌륭한 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는지. 할머니가 진우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어요. 이순경 씨가 진짜 억울했을 거야. 우리가 미안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손가락질 받으셔도 원망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진우의 가슴 속에 꽉 막혀 있던 뭔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1년 동안 어딘가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덩어리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사물함 앞. 박 형사가 상자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임마, 이제 그다 떨어진 구두 좀 버려라. 형사가 발이 편해야 범인을 잡지. 상자 안에는 튼튼하고 반짝이는 새 가죽 구두가 들어 있었어요. 진우는 상자를 열어보고 박 형사를 봤습니다. 선배님, 이거 얼마예요? 됐어. 신어. 진우는 낡은 구두를 벗었습니다. 밑창이 반쯤 다른 구두였어요. 경찰 임용 때 박 형사가 선물해준 그 구두를 2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서울 뒷골목을 밤마다 수십 킬로미터씩 걸어 다닌 탓이었어요. 비 오는 날에는 양말까지 젖었고 골목에서 얻어맞던 날도 이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구두를 사물함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구두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한 유일한 증인이었으니까요. 아버지를 위해 바닥을 기어다니며 버텨온 그날들의 훈장이었어요. 새 구두를 신은 진우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걷는 걸음이었어요. 진우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시던 날 아침 진우가 잠결에 찍어드린 사진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왜인지 웃어주셨어요. 진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였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일 끝나고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드셨거든요. 아버지, 저 이번에 경위로 특별 승진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제 머리 나쁜 놈들 잡는 데만 쓸게요. 구글보다 여기가 100배 1000배 더 좋아요. 진우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아래에 낡은 점퍼를 조심스럽게 접어뒀습니다. 기름때가 찌들고 소매가 너덜너덜한 그 파란 점퍼였어요. 이제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걸치고 다니기엔 이미 할 일을 다 한 옷이었으니까요. 이제 아버지 혼자 들고 계세요. 진우는 한동안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차가운 강물 속 인출책으로 기억되지 않을 거였어요. 아들의 정의로운 길을 만들어준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이름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될 거였습니다. 진우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에 쥐어주셨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사탕 한 봉지를 샀어요. 계산대 앞에서 봉지를 뜯어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 위에 퍼졌어요. 구글에 억대 연봉이 주지 못했을 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사람을 구하는 일을 강조하셨는지 진우는 이제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2026년 봄 출근길. 진우는 경찰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로수가지 끝에 작은 새순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선 또 다른 마석구가 동리를 갈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진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주머니에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고 옆자리엔 믹스커피를 건네는 박 형사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진우 스스로가 이제는 사냥개보다 더 강한 진실의 파수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새순이 맺힌 가로수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나만 빼고 세상이 다 행복해 보이고
내 억울함은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진우 형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아무리 깊은 바닥에 눌러놓아도 반드시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곁을 지키는 진우 같은 누군가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은 무너질 수 있어도 진심까지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날 진우가 사격장에서 방아쇠를 당기며 했던 생각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는 말을 이제 여러분도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진우 형사가 만난 따뜻한 봄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생한 우리 진우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정의로운 인생에게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우야 장하다 라는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